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세상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경제 전쟁 속에 살아남기라고 하는 주제로 문익현 대표님 모시고 함께 오늘은 글로벌 경제 동향과 전략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익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지난주에는 제주에 갔었습니다. 예. 제주하고 부산에. 이제 지난주에는 국내 일정을 좀 소화하셨군요. 네, 네 제주에서 네. 한중일 등 3개 아시아의 한 33개국이 한 3천여 명이 모여서 예. 아시아에서 어떤 이런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네. 그리고 같이 번영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냐. 그래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 아시아 경제 포럼이 있었어요. 네. 그러곤 하루는 부산 경제인 포럼이 있어서 네. 거기 다녀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아시아 경제 포럼? 예. 예. 올해가 7회째인데요. 네. 제주를 국제 경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구상했던 제주 평화 포럼이 진화를 해서 예. 제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됐습니다. 네. 근데 중국과 일본 등에서 많이들 오셨고요. 예. 전 아시아의 33개국 예. 3천여 명이 모였었는데 아주 특이할 것은 이제 중국이 네. 아직도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네.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 예. 어떻게 그 중국 경제가 세계의 성장 엔진으로 남을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예. 또 놀랍게도 일본의 동경대 총장을 전에 하셨던 네. 그 전 총장께서 나오셔서 일본의 새로운 비전을 네. 제시했는데 예. 비전 제목이 플래티넘 소사이어티예요. 네. 소사이어티예요. 플래티넘 우리 소사이어티. 카드나 뭐 이런 거 보면 플래티넘 카드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최고급 카드인데 일본이 그 불황을 딛고 네. 또 지난 20여 년 동안에 그 불황을 딛고 도요타가 요즘 다시 세계 제1의 자동차로 자리 잡았듯이 네. 선진 사회에서 다시 일본이 어떻게 가장 앞선 국가가 되는가. 물론 전 세계가 이제 다 같이 부유해질 것이다. 네. 그러나 그 부유한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일본이 꿈꾸는 사회는 플래티넘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두 가지 이노베이션을 할 거다. 네. 하나가 이제 그린 이노베이션을 해서 예.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의 사용량을 예. 현재보다도 더 많이 줄여서 예. 에너지와 식량, 광산 등 이런 광물 등의 이 자금률을 75%까지 올리겠다. 네. 해외 의존도를 25% 이하로 낮추겠다. 예. 이런 얘기였고요. 네. 물이라든가 목재, 예. 집 이런 것에 대한 자금률은 100%까지 높이겠다. 그런 그 그린 이노베이션에 대한 거였고 예. 다른 하나의 이노베이션은 실버 이노베이션 그렇게 해서 고령화가 하나의 사회의 위협이 아니고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일본 국민들이 81세 이후에도 특히 이 건강을 급속하게 잃어버리는 71세 2세 이후에서부터 82세 이후 이 기간 중에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플래티넘 소사이어티라고 했어요. 네. 그 뜻은 상당히 좋고 네. 특히 일본이 많은 그 에너지 혁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온 거에 대해서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예.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다 끝난 걸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 끝난 게 아니고 도요타도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 2012년도 1사분기 세계 자동차 실적 1위입니다. 특히 그 1위라는 것은 환율이 네. 일본 경제에 불리하게 일본 그렇죠. 엔화가 거의 한 30% 이상
강해졌잖아요. 예. 그 강해진다는 것은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그 속에서도 세계 1위를 회복했고 특히 한때 도요다의 리콜 사태, 그렇죠. 일본의 대지진, 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네. 또 일본 자동차 부품 전자업체들의 부품 기지인 태국에서의 홍수, 네. 이런 온갖 그 악조건 악재가 속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한 예. 게 도요다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도요다뿐만 아니라 일본 국가 경제 전체가 부활하기 위한 비전이 플래티넘 소사이어티라는 걸로 표시된 것 같은데 네. 일본 말로는 또 일본 재창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재창조. 예,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이 네. 2007년 1월에 독일 재창조를 부르짖은 거하고 아주 비슷한, 네. 물론 한 5년의 시차는 있지만 네. 일본을 재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린 이노베이션과 실버 이노베이션을 제대로 하면 네. 부유한, 예. 그리고 존경받는 예. 그런 사회로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아, 그 특별히 그 실버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늘 그런 네.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대개 고령화와 저출산을 묶어가지고 예. 고령화 자체를 불행한 걸로 몰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네.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서 고령화가 되는 건 좋은데 예. 이 사람의 수명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출산율이 따라오질 못하니까 네. 노인 비중이 어린아이 비중보다 많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출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냐. 예. 이런 쪽으로 이제 관점을 바꾸자는 거고 노령화되는 것이 그러면 개인의 수명이 길어지는데 네. 길어만 지지 말고 여기서 건강하게 네. 생산적으로 네. 보람되게 살려면은 거기에 혁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분 이야기는 81세 2세를 고비를 넘기면 네. 대개 100세까지 장수하는 네. 건강하고 예. 생산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100세 시대가 오도록 국가와 사회는 힘을 합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60세 은퇴, 뭐 65세 은퇴 이런 개념들이 점점 희박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네, 드네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은퇴 연령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고 네. 이 사회의 가치가 잘못된 사회에서는 아무 때나 이렇게 해고를 하기도 하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대개는 평생학습을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건강을 유지하고 또 기술적 전문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 계속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의 어떤 그 고령화 추세를 지금 급속하게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도 좀 빨리 받아들여서 네. 적절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예. 그날 뭐 제주 포럼에서 또 하나 한국 사회가 꺼집어낸 화두 중에 하나는 네. 자본주의 4.0이었어요. 예, 자본주의 4.0. 그 뭐 일부에서도 어떤 상당히 또 하나의 비전을 예. 제시하고 또 중국이 이 12차 5개년 계획의 핵심 사항을 얘기하면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중국의 역할이라든가 중국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 아나톨 칼레츠키가 쓴 자본주의 4.0을 아직도 붙들고 네. 이걸로 뭔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라든가 네. 빈곤화라든가 네. 자본주의의 붕괴의 징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이제 관점에 더 많이 이렇게 그 초점을 맞춰놨어요. 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비전 중심으로 갔는데 우리는 지금 문제점 해결이라고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에 정말 양극화가 심하고 빈곤화가 심하다는 것을 그래도 인정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걸 무슨 뭐 감동을 주는 기부를 하자라든가 네. 그냥 뭐 따뜻한 기부를 하자라든가 이러면 저는 그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예, 어떤 의미에서 좀 말장난이다.
지금 약탈을 해가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많이 뺏어간 강자가 다음에. 약자 것을 예. 빼앗아가고 난 다음에 네. 그것을 뭐 감동하는 방법으로 주든 저런 방법으로 주든 그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약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그 파이가 제한돼 있을 때 힘센 자들이 가끔가다 야만성이 폭발해서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거거든요. 힘의 법칙이라는 거. 네. 그때는 약욕 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약욕 강식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이미 강자가 다 뺏어간 다음에 약자를 주는 척 한다라든가 무슨 감동하는 방법으로 주겠다라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뭐 생색내듯이 예. 약간 조금씩 파이를 키우는 네. 방법을 알게 해야 되겠고 예. 이 강자의 어떤 그 육체적 힘보다는 네. 완력의 힘, 권력의 힘, 부패의 힘보다는 창조력이 앞서도록 또 사회적 자본이 앞서도록 이렇게 가서 사회를 약탈 경제에 비슷한 이 야만적 경제, 네. 약욕 강식 혹은 독자, 이 승자 독식의 경제를 이제 잘못된 줄 알았으면 네. 그게 지난 뭐 70년대 중반에서 시작돼 갖고 사실 2008년까지 시작했으니까 30년 실험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 자본주의가 몰락될 리는 없겠지만 진화되게 하려면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아직도 이 승자 독식이라든가 네. 약욕 강식의 그 문화와 체제를 여기저기서 지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야 되고 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창조적 사회로 가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오히려 중국을 배워야 돼요. 중국은 12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 육체 경제를 버리겠다. 공정한 경제로 가면서 중국 13억 국민들이 이 주인의식을 갖고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바닥에서부터 위로까지도 올라가는 네. 위에서부터 내려가기만 하는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 혼이 있는 경제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야말로 지금 혼이 있는 경제를 하고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파이를 키우려면 물자에 가는 이 모든 예산이라든가 비용을 반으로 줄여서 네. 예를 들면 에너지가 연간 1,000억 달러 들던 한국 경제가 500억 달러 줄게 해서 네. 그 줄어든 500억 달러를 R&D라든가 사람의 교육에 쓴다든가 인건비에 쓴다든가 이렇게 할 때 네. 결국 자원에 가던 돈이 네. 사람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에 많이 몰려가는 경제는 되게 약탈 경제고 가짜 경제고 전시 경제죠. 남한테 화려는 해 보이는데 네. 사실은 사람의 몫을 빼가서 네. 전시적인 거, 예. 에너지 낭비적인 거 이런 데다 쓰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가 네. 2007년에 지목했던 가짜 경제에서 진짜 경제로 벗어나는 과정이 있는데 네. 한국이 아직도 이 가짜 경제에 대한 미련, 부동산 거품에 대한 미련, 예. 거대한 전시 행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4.0의 논의가 시대의 추세에 약간 반보 내지 한 발짝 좀 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본주의 4.0이 원래 그 아나톨 칼레스키가 쓸 때는 자본주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예. 그러나 제3기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금융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이것은 사실상 사망했다. 예. 이것은 전 세계를 양극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키웠고 이 부동산 거품이 오늘날 전 세계 금융을 위협하고 있고 결국 그 금융이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데 네. 이 국가 재정이 위협됐을 때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서민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양극화와 빈곤화가 점점 심해진다. 네. 이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태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것을 네. 자본주의 4.0으로 부르자. 이러면서 어떤 이 합리적 자본주의 내지는 창조적 자본주의를 기대했는데 이름만 그럴듯한 뭐 이름으로 봐선 남들이 반대할 리가 하나도 없는 따뜻한 자본주의 같은 거를 얘기하면 네. 이름으로는 뭐 괜찮죠. 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극화를 막을 것이냐.
어떻게 빈곤화를 막을 것이냐, 약탈적이고 승자 독식적인 것을 막을 것이냐, 부패를 막을 것이냐, 네. 부동산 거품에 대한 이 욕망과 욕구를 막을 것이냐, 이런 거는 굉장한 그 양심적 리더십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네. 부패한 지도자들은 계속 그 마지막 폭탄을 돌린다고 그럴까요? 네. 마지막 이 부패에 기반한, 거품에 기반한, 네. 부동산에 기반한 이런 경제를 이끌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스페인이 네. 이 유럽의 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예. 부동산 거품 때문에 저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보면은 모 일간지에서 지금 열심히 홍보했던 이 자본주의 4.0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득권 경제에 물타기 하는 전략 정도. 아니, 자본주의 4.0으로 가긴 가되 예, 예. 너무 말장난하지는 그렇게, 말고 예. 이 지난 3기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또 그것을 맹목적으로 선전했던 그러한 기득권들이 지도자들은 할수 정말 없다. 철저한 예. 반성을 하지 않는 한 네. 자본주의 4.0은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일부 나라에서 늦게 오면서 굉장한 혼란이 올 수 있죠. 예. 이 자본주의 4.0이 빨리 오게 하려면 말장난보다는 지난 30년을 이끌어왔던 네. 이 잘못된 승자 독식의 경제, 부패 경제, 네. 부동산 거품을 기반으로 한 가짜 경제를 이끌었던 분들의 네. 반성이 필요한 거고, 독일이 정부를 재창조했듯이 예. 요즘 일본이 재창조하겠다고 새로운 비전 네. 플래티넘 소사이어티를 냈듯이, 또 중국이 12차 5개년 계획에서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했듯이 예.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새로운 비전이 예.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네. 만들어져야죠. 이제는 과거 30년 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그러한 그 20세기 방식의 경영의 틀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될 것이고. 근데 전 세계가 예. 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이 특히 늦은 거죠. 좀 예. 늦게 지금 예. 가고 전 세계가 있다는 지난 30년 동안 예. 거품 경제를 많이 이끌었었죠. 예. 이제는 좀 그런 것에서 창조 경제, 진짜 경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경제가 돼야 되겠다. 네. 예. 특히 자원을 절약하면 절약할수록 예. 사람의 쓸 몫이 늘어나는데, 네. 근데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은 또 사람만이 알거든요. 그렇죠. 혁신. 예, 혁신. 예. 혁신 교육. 핵심이죠. 예. 주인의식. 예.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이런 주인의식이 기술과 이 최신의 방법에 대한 지식을 교육받은 것과 결합해가지고 네. 결국 주인의식과 교육 효과가 결합해서 자원을 반야로 줄이고 자원 낭비를, 그 돈이 사람에 쓰이게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사람 중심 창조 경제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자본주의 4.0을 넘어서 이제 자본주의 5.0이 창조 경제. 아니죠. 자본주의 4.0 자체가 창조 경제가 돼야 네. 되는데 네. 이게 창조 경제가 아니라 말장난뿐인 이 신자유주의의 포장만 바꾼 거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다가 무슨 예. 감동적인 기빙을 집어넣겠다. 그렇죠. 기부문화 뭐 이런. 그건 말이 아닌 게 예. 약탈을 하지 말고 예. 그 다음번에 양극화가 되지 않고 빈곤화가 되지 않고 불공정이나 부패가 없고 자원 낭비가 없어야지. 네. 일단 그것을 다 해서 물가를 올려놓고 막 비싼 이자를 부과시켜 놓고는 네. 또 나중에 일부를 예. 가져간 거에 10분의 1을 기빙으로 준다 그러면 그것은 원숭이를 무슨 조삼모사, 네, 조삼모사, 예, 그렇죠. 이거 가지고 속이는 것처럼 되니까 네.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본주의 4.0이 네. 제대로 그 자리 잡고, 그러면서 이 시대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네. 기반이 되는 건데 예. 이게 옛날에 대한 미련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기득권층에 너무 많아요. 네. 결국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사회적 낭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낭비가 예. 엄청나다. 많아요. 에너지를 네. 일본 기준으로 하면 5억 배럴만 쓰면 되는 한국 경제가 네. 지금 10억 배럴을 쓰는데 예. 배럴당 100불이면 5억 배럴 낭비하는 거 곱하기 100불 하면 500억 달러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걸 매년. 근데 그 에너지만 낭비하느냐 하면 온갖 시멘트, 예. 자원 뭐 이런 걸 다 같이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정부가 앞장서서 그런 낭비를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낭비를 조장하고. 그런데 이제 예. 중국은 예. 보시라이를 사실상 숙청했다고 그러나요? 예, 그런 걸 그렇죠. 뭐라 그러나 이렇게 강제 은퇴시켰잖아요. 네. 왜 그랬느냐면 전시 행정을 일삼아서 그랬거든요. 그 안에 부채가 많았고. 총칭시에다가 부동산 거품으로 크게 해서 상해처럼 만들어놨어요. 예. 내륙 지방인 총칭의 총서기였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돈을 사방에서 끌어모으고 마치 이 거품이 지속될 것처럼 하면서 총칭의 전시 효과 네. 프로젝트를 계속했거든요. 예. 물론 전시 효과를 하다 보니까 부패도 있었죠. 그리고 또 이것을 좀 호도하려고 이념 논쟁을 불려가지고선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반 공산주의 쪽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공산주의 네, 사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시라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시 행정도 빨리 차단할 겸 또 이념 논쟁에 빠지는 것보다 실용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보시라이를 제거하고 네. 시진핑 쪽을 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어느 나라나 이 부패한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이념적으로 몰아세워서 마녀 사냥하듯이. 상대방을 이렇게 반대를 예. 막기 위해서 또 부패를 속이기 위해서 네. 그런 극단적 이념 논쟁을 벌이는 수가 있거든요. 네. 중국이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참 중국은 오히려 그 공산주의 일당 독재가 아직도 유효한 나라인데도 그렇게 그 이념 논쟁에서 시장주의로 시장 자본주의는 예. 아주 철저히 지키죠. 예. 다만 우리가 말하는 민주적 자본주의라고 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고 예. 국가 중심의 아직 국영화된 기업이 30%도 더 넘는 이런 이제 그 비중 면에서 네. 그런 식의 이제 국가 자본주의 갖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통제적 자본주의죠. 네. 그러나 시장 자본주의 측면만 본다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육체적 자본주의 아니면 지시적 자본주의에서 지금은 이 혼이 있는 네. 지식 자본주의로 가고 네. 그리고 참여적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중국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데는 또 그러한 나름대로 좋은 콘텐츠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부에도 계속 지도자들의 반성이 아주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네. 이 보시라이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죠. 참 그에 비하면 지금 한국 사회는 더 이념 논쟁으로 치닫고 마녀 사냥 분위기가 아직은 계속 숨기려고 하는 거가 예. 더 많은데 좀 그걸 안타깝네요. 숨기려고 예. 하지 말고 지난 4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가짜 경제를 주창하고 이끌어왔던 사람들, 특히 거기에 크게 부패를 기반으로 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추궁이 있어야 예. 되는데 이것을 덮어버리기 위한 예. 것은 옳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번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올해가 또 대선이 걸려 있는 올해가 상당히 그 중요한 지도부 교체에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어떻게 될지 참 염려가 됩니다. 이제 예. 경제를 바로 봐야 되는데 네. 항상 경제를 바로 보게 하는 것보다는 경제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하는 네. 그런 언론이라든가 일부 사회 지도층들이 이 자기 방어적 그런 조치들을 하다가 보니까 네. 그 일부 어떻게 보면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수 입맛대로 네. 지금 경제관이 우리나라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죠. 네. 오히려 일본이라든가 중국이 제가 보기에는 예. 보다 건전하게 예. 바뀌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도 빨리 좀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자유방위 자본주의 4.0 넘어서 그 부산 가셨던 이야기 부산에서는 이제 차세대 네. 경제인 협회에 갔었어요. 네, 차세대 경제인 협회. 차세대 경제인 협회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경제 난국을 극복하느냐.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고민이 많아서 2시간 반 동안 이제 토론회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독일의 히든 챔피언 얘기를 했죠. 예.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이 다 하나같이 이 조그만 기업들이었다. 그리고 또 가족 기업인 데들이다. 지금. 네. 그래서 비공개된 가족 기업들이다. 예. 그래서 히든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예. 근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명품 기업이다. 그래서 챔피언자가 붙어서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예. 왜 우리 이 한국 기업들은 규모가 크지 않는 한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네. 어떤 부품 하나가 세계 최고이면 되지. 예. 전체 부품 수천 개가 모여있는 전체에서 세계 제일이 되려다가 보니까 우리는 세계 제일은 하나만. 네. 그것을 조립하는 기업체 하나만 세계 제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3,000개 부품 업체들 예. 아니면 뭐 일부 차 같은 거는 뭐 3,000개, 5,000개의 부품 어셈블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서 세계 최고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 하나하나가 세계 최고가 되는 영역이 벤처 아니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독일의 히든 챔피언과 연결해주기 위해서 내려갔었던 거고 8월 8일 날 있는 히든 챔피언 연구 모임에 그분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8월 8일 날 제가 하는 뉴프레다임 포럼에서 네. 독일의 히든 챔피언 기업 책임자를 초빙을 했고요. 예. 또 9월 달에는 아예 히든 챔피언들이 몰려있는 만하임 독일의 만하임, 독일의 만하임, 슈투트가르트, 예. 또 프랑크푸르트 주변에 예. 그 대학 교수들을 모셔가지고 네. 독일 이 히든 챔피언 연구회를 발족시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산에 가서 예. 부산 이 중견 또 중소기업 경제인들한테 네. 지금이 오히려 경제 위기 때가 예. 오히려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고 네. 이때 좌절하는 기업이 아니라 혁신하는 기업들이 네. 사실 명품 기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예. 차세대 경제인 협회라고 해서 저는 젊은 분들 모이는 거 되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한 그렇습니까? 30에서부터 예. 40대 중반까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예. 그분들은 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네, 자기가 창업하신 분도 있고, 예. 자기 부모님이 또 심지어 할아버지께서 저 창업한 기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이 중견 중소기업들인데 그 중에는 뭐 2세들이 태반이에요. 2세, 그렇지만 예. 2세 아닌 분도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혁신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하고. 예, 이번 기회에 혁신하면 예. 자본주의 4.0 시대의 예. 주인공이 될 수 있죠. 네. 자본주의 3.0의 주인공들은 되게 금융기업 아니면 재벌들이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네, 그러나 그 장치 재벌들이나 산업. 예. 금융기업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 금융과 재벌을 믿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던 국가 재정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독일은 그쪽에 휩쓸리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명품화와 교육 투자에 많은 그 노력을 들였고요. 특히 무슨 금융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적게 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경제를 중국과 독일이 지탱한다. 특히 예. 유럽 27개 회원국의 재정 문제나 경제 문제를 네. 독일 하나가 지킨다 그러는 건데 그것은 독일이 그 전시 효과에 상대적으로 덜 휩쓸려 들었어요. 부동산 네. 투기라든가 이런 거에. 예. 두 번째 금융 파생 상품 같은 거에 덜 끼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기존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제조업을 세계화하는데 전념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동독과 이 통일의 효과를 극대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은 건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지금 완전한 좌절에 빠져 있는 데가 많거든요. 네. 이럴 때 이 전 세계적인 위기에서 우리 97년, 98년, 99년에 재벌들이 다 쓰러졌다 국민들이 도와주니까 네. 금목이니 신용카드 사용이니 네. 온갖 국민적 참여에 의해서 재벌들을 살렸잖아요. 예. 그랬듯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살릴 때다. 네.
그리고 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네. 다 같이 힘을 합하고 내 중소기업을, 내 중견기업, 내 벤처를 이번 기회에 선구적 네. 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할 때라고 봅니다. 아. 여기 절대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이 중국과 이 한국과 인도가 가지고 있는 이 기가 네. 에너지가 대단하거든요. 예. 발전의 에너지가. 예, 예. 전 세계가 지금 기가 빠지고 거품이 빠지고 이러는 시대지만 아직 중국과 인도 등엔 기회가 있어요. 예. 이것이 제일 가까이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가 예. 잘만 변신하면 네.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벤처들이 변신해서 하면 네. 또 국가와 국민이 15년 전에 쓰러진 재벌과 금융을 일으켰듯이 이번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벤처를 일으켜 세우면 네. 또 교육을 일으켜 세우고 부패를 없애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확 일어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죠. 네. 기대가 됩니다. 8월 8일 또 9월, 8월 9월에 있을 여러 그 히든 챔피언 연구에 많이들 예. 한국 경제인들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때쯤 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면 네, 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예, 오세요. 정말 우리는 독일로부터 나무 심는 거라든가 네. 또 초기 기술 교육을 받았고 예.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를 예. 어떻게 세계적 명품 기업으로 만드는가 하는 노하우와 예. 통일이 이 주변 국가로부터 네. 반대되지 않게 하는 스마트한 리더십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네. 그리고 통일이 경제적 부담이나 환경적 부담이 아니라 네. 경제적, 환경적 하나의 혜택이 되도록 되는, 예. 하는 그런 스마트한 리더십을 예. 배울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리더십을 배워야 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생방송으로 우리 이 세계적 경제 전쟁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야 될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질문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 얘기가 많아서 질문을 별로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트위터에 샵 문국현 해주시고 질문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중수교 20주년이 됐다. 중국의 발전과 더불어서 한국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좀 계속 파트너십으로 나가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네. 현 정부 들어서 약간 소원해진 느낌도 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저 북한이 예. 자꾸 말썽을 피니까 예. 이것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미숙한 것도 있고 네. 또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추구한답시고 지난 20년 가까이 했던 대한민국보다 일부 북한 쪽 잘못을 그냥 묵인하거나 이러니까 두 나라 관계가 좀 나빠졌죠. 예. 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한미 관계가 중요한데 네. 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하면서도 예. 중국 등 이웃나라와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네. 잠시 까먹은 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졌는데 지금 그런 관계가 일시적으로 나빠지고 하는 건 새로운 지도층이 쓰면 예. 금세 금세 또 복원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중국인들이 꽁해서 예. 한번 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건 오래 기억하는 국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아주 서서히 그것을 복수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역사적 이 민족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네. 굳이 중국과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우린 바로 이웃 나라고 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때도 참 많았거든요. 네. 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미국 경제와 이 유럽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최소한 경제적으로 중국과 좀 더 밀착해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한중국 FTA니 이런 것도 하죠. 네. 그러나 그런 거 이렇게 하다가 보면 꼼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중국은
로엔드에서 하이엔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로엔드에서 하이엔드로 가겠다는 게 12차 5개년 계획에 혼이 있는 경제라는 데 있는 중심적인 목표예요. 저부가 가치 산업이나 네, 노동 그래서, 중심에서 네, 기술 중심으로 저임 경제에서 예, 고임 고임금도 줄 수 있는 창조적인 그리고 지식 창조적 경제로. 지식 경제로 가겠다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저임 경제로 가려고 하는 비정규직이라든가 재상급 근로자라든가 그렇죠. 인턴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 의존하는 경제로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국을 좀 바로 보는 네. 그런 그 중국의 창이 네. 언론이라든가 방송, 학계, 기업계, 시민사회 또 정부에도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중국을 자꾸 부정적인 면 쪽으로 가고 네. 우리보다 못한 쪽으로 이렇게 시각을 맞추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너무 많았고 12차 5개년 계획의 모든 이념이나 가치나 목표가 이미 대한민국을 앞질르고 있거든요. 네. 경제 규모만 우리의 6배가 된 게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그 지도층의 가치 변화가 예. 리더십 변화가 이미 한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한중수교 20주년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향후 10년을 보면서 이제는 중국이 우리보다 뭐 민주화나 뭐 자본주의 경제에서 약간 뒤처진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배울 게 있는 또 좋은 파트너로 인식을 좀 전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예, 뭐 정치적 생각이 민주화는 네. 아직까지도 이 논란의 여지가 있죠. 네, 우리나라도 뭐 정치적 민주화가 논란의 여지가 있듯이 그렇죠. 뭐 있죠. 그러나 경제적 민주화 쪽에서 보면은 중국이 앞서갈 수도 있다고. 아, 오히려. 예. 예. 중국은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 이웃 나라가 아무리 뭐 망할까봐 걱정을 하든 또 망하길 바라든 7% 이상 성장할 거예요. 여태까지 거의 10% 네. 가까운 성장을 해왔는데 향후도 예, 향후 10년도 7 내지 8% 성장을 할 겁니다. 상당한 저력이네요. 예, 네. 그것은 전 세계 역사가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중국도 이 전 세계 엔진 중에서 네. 가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건강한 엔진으로 10년을 버틸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중국 내부의 목표인 8% 내지 미니멈 8 내지 10% 성장 네. 목표보다는 낮지만 네. 그래도 7% 이상 성장할 거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네. 공감대가 공감대가 있는 거죠. 이런 그 중국 경제와 우리가 같이 가야지. 규모로도 7년 안에 2배로 커질. 네. 지금 한국의 6배인데 이게 12배까지 커질 거거든요. 10배 내지 12배까지 커질 텐데 네. 규모도 2배로 커지고 경제 민주화도 더 돼서 지식 자본주의 아니면 지식 경제 그리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혼이 있는 경제로 달려가는 중국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따라갈 방법은 없어요. 우리도 빨리 혁신하고 예. 지식 기반 예. 그리고 혼이 있는 경제로 네. 바뀌어야만 됩니다. 네. 그럼 중국 경제가 이제는 기본적으로 한 7% 성장에 GDP 목표도 좀 바뀌었다고요. 3,000에서 5,000불로? 예, 이미 5,000불입니다. 올해 목표가 5,000불인데 예. 예, 그게 13억 인구가 조금 더 넘다 보니까 6조 5천억이거든요. 6조 네. 5천억 불. 우리 대한민국이 1조 1천억 불입니다. 1조 1,500억 뭐 이 정도 되니까 우리 정확하게 6배인데 네. 구매력으로 보면 예. 좀 더 커서 한 8배, 9배 되죠. 그러니까 GDP가 우리나라는 정체인데 중국은 우리는 지금 올라가네요. 4년째 예. 4년 전에 2007년이 1조 1,000억 달러였는데 네. 지금도 1조 1,000억 달러니까 네. 바닥으로 이태 떨어졌다가 되돌아온 것뿐이지 예. 올라가지 못하고 4년 동안 하나도 못 올라갔죠. 네. 그런데 중국은 많이 커져서 네. 이미 6배를 넘어선 거죠. 역시 대국은 대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13억이 넘는 인구가 평균 7년 후에 만불 소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양극화된 사정을 생각해 볼 때 네. 우리 대한민국은
갑자기 중국에 뒤지는 나라가 네. 되는데 10년이 안 걸릴 겁니다. 경제 규모가 그러면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좀 빨리 성장궤도로 중국과 올라가야겠네요. 인도에 네. 편성하는 경제로 빨리 가야지 예. 편성하지 않고 여기서 뭐 규모를 다투는 경쟁이라든가 네. 인건비를 다투는 경쟁은 이미 끝난 거고요. 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서 통합 경제를 가는가. 네. 그리고 융합을 어떻게 잘해서 예. 우리도 지식 경제와 혼이 있는 경제에 예. 그 창조적 효과, 예. 가치를 증대하는 효과, 파이를 2배, 3배, 4배로 키우는 효과. 네. 이거를 알아내야죠. 우리 GDP를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3조 달러 하는 거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네. 중국이 얼마 전에 1조 달러이던 게 지금 6조까지 갔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인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치 창조라는 쪽으로 보고 중국과 편성해서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중국이 앞으로 5조, 6조를 늘릴 때 예. 우리도 2, 3조 늘리겠다. 네. 이런 그 비저너리한 그런 전략 구상들이 나와야 되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네. 부패가 없을 때 창조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가면 되죠. 맞습니다. 중국이 5조 6조 갈 때 우리가 2, 3조 가면은 인구가 우리나라가 뭐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개개인 국민한테 돌아가는 파이가 더 훨씬 예, 커진다고 특히 전 볼수 세계 있겠죠. GDP 예. 시장 규모가 70조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또 이게 앞으로 10년 안에 100조 달러 근처까지 갈 거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네. 세계 경제는 어쨌든 계속 성장하는 그럼 앞으로 이 2, 30조 달러 늘어나는 걸 중국 혼자 다 가져가게 할 거냐? 그러면 안 되겠죠. 중국과 네. 인도와 뭐 러시아가 나눠가게 할 거냐? 네. 거기에 한국도 당당하게 한 앞으로 늘어나는 30조 달러 중에서 예. 10%인 3조 달러를 네. 갖는 그런 전략 구상과 네. 정책을 만들 것이냐 네. 이렇게 봐야죠. 3조 달러면은 지금의 한 3배 정도네요. 그래서 네. 골드만삭스 같은 데가 대한민국은 제대로만 네. 변신을 하면은 네. 뭐 8만 달러 내지 10만 달러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네. 나왔었던 거죠. 뭐 8만 10만 달러면은 뭐 엄청난 거네요. 리더들이 옛날 생각을 하는 한은 안 되는 거고 네. 리더들이 외형을 중요시하고 거품을 중요시하고 보시라이처럼 외형 성장, 네. 거대한 국가 건물, 네. 뭐 거대한 뭐 예. 공사, 예. 우리로 말하면 대원하나면서 4대강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건 다 시기에 안 맞는 프로젝트예요. 설령 그 중에 좋은 뜻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모든 자원의 그 배분 순위를 네. 잘못한 거고 네. 불필요한 부동산 거품과 물가 상승을 네. 일으킨 잘못된 것이죠. 환경 파괴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하우스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그렇죠. 있고요. 가계부채 문제. 집값이 아마 일자리. 더 앞으로 그것을 전부 상환해야 되는 시점. 네. 이런 게 국제적인 부동산 가격 북락, 특히 유럽 쪽은 많이 부동산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91년도에 일본의 부동산 값이 폭락을 했다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네. 이 2007년 8년에 마지막 그 거품을 이제 쏟아냈잖아요. 그 사이에 있었던 거품 없어진 게 대한민국의 97년, 98년이었는데 네. 이 일본과 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삼국과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꺼지는 데 이어서 지금 유럽의 거품이 꺼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추가로 꺼지는 네. 이런 것과 결합될 때 하우스포 문제는 2배, 3배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시급한데 네. 지금은 그분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정책의 잘못이라든가 네. 국가의 잘못으로 지금 생각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것을 뭐 자꾸 경기 부양 부동산 규제를 풀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뭐 해결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건설 경기를 부양을 했는데 네. 뭐 스페인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 150만 가구 내지 200만 가구가 시장에 나와 있고 이런 건데요. 네.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네. 일부 부동산 값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미련을 갖고 계시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지금 부동산 거품이 있는 부분을 네. 추가적으로
합리적으로 빼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못하고 확 꺼져버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예. 예, 지금 이제 유럽발 네. 그 금융 긴축이 예. 이 대한민국에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일본의 거품을 빼는 과정에서 일본이 금융 기관들한테 그 지급 보증률을 과거 4%에서 8%로 올리라고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걸 금융이 파산이 안 되기 위해서 8%를 채우려다 보니까 외국에 투자했던 걸 다 빼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아 금융위기 중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과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타격을 받았던 건데 네. 이번에 유럽에 그렇게 많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금융을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빼갔던 그 시기에 우리 외환위기가 발생했듯이 예. 유럽이 한국에서 자금을 많이 빼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이 이걸 잘 대처해야 되는데 뭐 대공황 같은 큰 거가 온다라는 그냥 겁만 주지 예. 이렇게 체계적으로 바로잡고 일본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던 96년, 97년과 같은 일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정책적 전문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제 유럽 자금이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과 유럽은 아주 밀월 관계에 있었거든요. 네. 97년, 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시기와 네. 또 2007년, 8년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극복하는 이런 과정에서 한국과 유럽이 여러 가지에서 가까워졌었어요. 네. 그리고 또 유럽도 일부 재정 완화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거품을 좀 부추기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있고 유럽 바깥에서는 한국 같은 데랑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타격을 받는 거는 네. 당연한 거고 환율이 예. 지금 막 1170원대 와 있고 네. 이것이 1200원대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가 예. 뭐 13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은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네. 그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자본 시장은 위축되는 그런 좀 침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우선 네. 수출업체는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수출업체만 좋아지고 국내 내수는 모든 상당히 어려울 것 가게와 같아요. 수입업체들은 어려워지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양이 줄어들겠죠. 네. 한국 경제가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주가가 1850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돈이 계속 부동산에 낭비돼서 그런 건데요. 네. 뭐 저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값이 안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한쪽에서 계속 이것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 행위처럼 안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스페인의 국가 재정을 사실은 몰락시키고 그리스에 이어서 그것이 또 프랑스를 위협할 수 있고 독일도 위협할 수 있듯이 사실은 이렇게 자꾸 부채를 늘리는 거 국가 부채든 가계 부채를 이렇게 늘리면서 건설업체를 억지로 유지시키는 이 방법은 암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폭탄 돌리기라고 그러거든요. 암 키우는 거나 폭탄 돌리기나 나중엔 절망적인 결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어떤 그 거품 키우는데 관련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서야지 건설 출신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게 건설업체가 언제 부도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주택, 부동산, 경기 부양 쪽으로 가는 거고 그걸 우리는 5년 전에 가짜 경제라고 불렀던 거죠. 그렇죠. 그 가짜 경제가 이제야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시작하는데 지난 4, 5년 동안 가짜 경제에 힘을 실어줬던 거가 우리 국민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반드시 그 가짜 경제가 아닌 진짜 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층을 선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약화되는데 지금 일본이나 중국은 빠른 속도로 그러한 혁신을 또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을 예. 한번 보시면요. 예. 우리가 달러당 원화 가치가 한 900원일 때 네. 일본은 120원이었거든요. 네. 120yen. 예. 그랬는데 우리는 900원 하던 게 1170원까지 네. 한 30%가 네. 원화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네, 원화 가치가 떨어졌죠. 네, 해외에 네. 가려면 여행을 가든 자녀들을 교육시키든 과거보다 30-40% 돈이 더 어려워지는 들어가요. 거죠. 예. 그 대신 수출업체들은 네. 그냥 앉아서 1억 불 수출하면 900억 받던 게 1170억 원을 받으니까 한 20-30% 뭐 30%를 예. 더 받는 이런 이제 주머니를 털어서 다른 주머니로 옮겨주는 소위 말하면 약탈이 일어난 건데 국민 주머니를 털어서 예, 대기업, 수출기업 이쪽에 급하다 된 거예요.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뭐 아기를 갖고 그러기야 했겠어요. 그런데 일본은 120엔 하던 게 한때 75엔까지 강화가 됐고 네. 요즘도 80엔이에요. 네. 그러면- 상당히 강세죠. 그러면 토요타를 팔던 기업들이 미국에 갔을 때 토요타 값이 30%가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걷다 리콜로 거센 일본 배척 운동이 있었죠. 네. 후쿠시마 사태 있었죠. 대지진이 있었죠. 태국의 부품업체들 침수 문제가 있었죠. 네.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이 토요타가 다시 1위 기업이 됐는데요. 네. 우리는 그 저력을 쌓아야 돼요. 네. 원칙에 충실한 거, 네. 혁신, 예. 기업가 정신, 예. 경쟁력 여기라도 해야지 꼼수를 쓰면 안 돼요. 네. 현 정부가 꼼수를 많이 쓰셨다고 해서 뭐 방송 이름도 뭐 꼼수다 뭐 이런 방송도 있었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예, 아직은 뭐 그런 얼마나 꼼수를 쓰면 그런 방송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그런 꼼수 경제, 그건 더안 통합니다. 꼼수 시간이 없어요. 꼼수 정치 4년 반을 이미 예. 허비했기 때문에 네. 이미 2007년 1월에 전 세계는 알고 있었던 건데 네. 국민을 속이면서 마치 부동산 경제가 한 번 더 올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뭐 대운하나 4대강 같은 걸 추진해도 이 양극화 문제라든가 경쟁력 약한 문제가 안 올 수 있는 것처럼 네. 호도하고 갔는데 네, 결국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랬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저렇게 전시적 낭비적 보시라이 같은 네, 총칭시와 같은 그런 거 또 두바이 네, 두바이와 비슷한 게 총칭이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가는 예, 것을 4년 반 전에 안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하고 있으니 네. 이걸 빨리 이번 예산국회라든가 네, 새로운 정부를 인수할 팀들이 네. 지금부터 구상을 아주 철저하게 네. 새롭게 네, 바꿔야죠. 이미 실패한 지난 30년의 신자유주의, 금융, 부동산 거품 기반 네. 자본주의는 가짜 경제라는 게 네. 입증된 겁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기대는 방식은 오히려 암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력,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을 키우는 방식의 그거는 사람에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고 교육에 네. 투자하는 건데 네. 이 사람과 교육보다 더 달콤한 게 부패, 부동산. 네. 이 불로소득, 개발이익 이런 거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 인적 자원들이 사실은 대학생들이 막 빚에 시달리고 학자금에 눌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요. 이럴 때 너무 이렇게 내 잘못이다라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잘못 가는 거니까 다 같이 바로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능동적으로 바로 잡을 때 네. 저는 이게 바로 잡히는 것이지 내 잘못이다라고 물러앉으면 네. 이 나쁜 세력들, 네. 나쁜 기운들은 계속 네. 악의 축을 구축하면서 커갈 거예요. 네. 이거 바로 잡아야죠. 그렇죠. 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환경 관련된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셨죠? 글쎄 말이죠. 세계 환경의 날이 예. 소리도 없이 가버렸어요. 예. 특히 올해 이제 리우에서 리우 플러스 20 네. 이 정상들의 환경회의가 있었던 지 20주년 되는 해인데 네. 이 날짜가 또 6월 5일이 아니라 15일 이후 그리고 예. 국가회의는 20일부터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저런 이유로 환경이 이렇게 위축됐는데 네. 정말로 환경 파괴를 할 때마다 자원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에너지가 2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시멘트가 불필요하게 2배 철근이 2배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기회가 온다고 보고 그것이 혁신의 기회고 네. 그 자원 부국들한테 가는 돈을 사람 부국한테 네. 그렇죠. 전환되도록. 예. 그래서 대한민국과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예, 사람에 중국이라든가 예. 인도 같은 데가 사람이 많은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R&D 기반으로 네. 학습 기반으로 네. 이렇게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나가서 자원 절약과 환경 파괴를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환경의 날 정말 우리 이 차세대 지도자들은 네. 이 환경이 무슨 뭐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원 낭비를 반대하는 네. 전시 효과를 반대하는 네.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으로 가서 우리 자본주의 이 4.0 시대가 창조적 자본주의 시대가 되고 네. 창조적 경제가 되도록 예. 그래서 따뜻한 경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도록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그린 리더십 과정이라고 하는 게 예, 그린 리더십 네. 과정이 예. 일부 대학에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웃사람들을 고치려니 영 안 고쳐지더라. 부패의 그 맛에서 네. 도저히 못 벗어나니 예. 젊은 대학생들부터 네. 그린 리더십을 가지고 자원절약적 혁신의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럼 환경에도 좋고 네. 그 절약된 돈이 사람한테 쓰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가치를 창조하니까 경제와 사회에 좋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 혁신은 경제와 사회를 살린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대학에서 뭐 학부 과정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 학부 과정에 예. 신입생 전원들한테 네.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그런 교육을 대학 시절부터 배우면은 사회 나가서 늘 상당히 좋아지겠네요. 에너지를 남보다 덜 쓴다든가 네. 모든 자원을 남보다 덜 쓰면 가게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겠습니다. 예. 리우 플러스 20에 대한 부분이 뭐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예. 네. 직접 참여하시기로 하셨죠. 예, 그건 네. 많은 기업인들이 네. 참여합니다. 네. 저도 비즈니스 포럼 4군데 네. 16일서부터 16일. 예. 19일까지 예. 참여합니다. 16일에서 19일까지. 예, 정부 부분은 아니시니까 이제. 예, 정부는 20일부터니까. 네. 그 전에 참 세계적인 흐름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국제적인 동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씩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네. 70조 달러 내지 앞으로 100조 달러까지 커갈 네. 이 전 세계 시장을 보면서 네. 대한민국의 역할을 찾아서 네. 일본이 플래티넘 소사이어티를 들고 나오듯이 네. 또 중국이 혼이 있는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듯이 네. 우리도 뭔가 비전이 예.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한국 경제 때문에 지금 그 서민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또 어려움에 많이 처해 계신데 좀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글쎄요, 이제 우리들 뭔가 이렇게 실패하면 똑같은 걸 2-3번은 반복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패한 방법을 10번 이상 반복하면은 저는 그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라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거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개 중에는 도끼를 바꿔야 됩니다. 10번 찍어도 이 도끼가 무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패한 신자유주의를 버릴 때고요. 거품 경제를 버릴 때라고 봅니다. 이것을 과감히 버릴 때 아쉬움은 있지만 새로운 창조적 경제의 기회가 오고 온 국민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들이 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창조적 자본주의가 올 것을 믿고 있고 대한민국이 그 선구자가 되기를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치열한 경제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6월 14일 목요일 날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시간 내주신 우리 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